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FOMC를 한 주 앞둔 증시는 관망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다우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아침에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좀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출발했는데 지금 오후 시간 기준으로는 다시 강보합세까지 올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상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대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물을 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2차 전지주들 장 초반에 약했는데 지금 모두 양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복입니다. 보양식도 챙겨 드시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계좌도 살찌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성나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 수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력 지원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네, 추경호 부총리의 말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한 건데요.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복구 비용을 지급하고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무신고, 납부기한 연장, 재해 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 세정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산물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도 물류 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 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세부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에는 대우조선을 팔았고요. 최근에는 KDB 생명 매각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HMM의 차례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산업은행은 해양진흥공사와 HMM 경영권 공동 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매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매각 방식은 공개 경쟁 입찰입니다. 매각 지분은 약 4억 주에 달하는데요.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연구체를 포함한 희석 기준 지분율은 약 38.9%입니다.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구주에 더해서 1조 원어치 영구 전환사채, 영구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함께 파는 건데요. 오는 10월이 콜옵션 행사 시점입니다. 2조 6,800억 원 중 나머지 1조 6,800억 원의 연구체는 HMM의 상환권 행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HMM의 몸집이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그간 HMM 매각의 관건은 연구체였습니다. 구주 가치가 4조 원에 이르러서 인수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도 문제지만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2조 6,800억 규모의 영구채도 인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HM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2조 6,800억 원의 영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은이 우선 영구채 1조 원만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건 조금이나마 인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구주와 영구채를 더해서 5조 원 수준의 매각가는 여전히 인수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은 관계자는 HMM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인수자에게 경영권을 매각해서 HMM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6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도 뜨거운 상황인데 디자인도 변경이 되고 기능도 추가가 되면서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의 가격은 전작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폴 신제품 가격은 아직 통신사와 가격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외 유통 라인 등을 통해 공개된 가격대를 보면 전작보다 소폭 인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플립5가 플립4보다 2배가량 커진 외부 디스플레이를 채택하는 등 부품 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던 데다가 1년 전보다 환율이 소폭 오르면서 가격 인상을 점칠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예상한 자국 내 플립5 출시가는 256GB 기준 170만 원, 512GB 기준 190만 원 초반대인데 유럽 스마트폰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국내 출고가는 10만 원 안팎에서 인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제품에 어떤 기술이 접목됐는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삼성전자는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에서 개선을 이뤘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노태문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 사장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의미 있는 사용성과 외형적 아름다움을 모두 이뤄냈다며 밀리미터 두께의 차이는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세밀한 변화에도 고도화된 공학 기술과 장인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카메라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에서 셀프 사진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기존 폴더블 폰은 편 상태에서만 손을 올리는 동작으로 셀피를 찍을 수 있었는데 신제품에서는 접힌 상태에서도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셀피를 찍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한편 국내 출시 일정은 전작 때처럼 언팩 일주일 후인 8월 초 삼성닷컴, 통신사, 오픈마켓 등에서 사전 예약이 실시되고 정식 출시에는 일주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호흡 피해에 대한 지원부터 갤럭시 언팩 행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성나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의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축소해 나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약세 흐름의 배경으로는 이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주가 급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MS와 애플,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부담감도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장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쉬어가고 있고요. 테슬라의 마진 하락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장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포스코 스틸리온의 잠정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3,092억 원, 영업이익은 122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8% 하락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5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49% 넘는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오는 24일 이와 관련한 실적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화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이 현대모비스와 EM 플랫폼 배터리팩 케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은 9,398억 원이고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55.6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오는 31년 11월 14일까지라고 설명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YC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이 5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설비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번 투자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74%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투자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YC캠은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서 수도권 내 고객사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또 제품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벤처스 파트너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렸었던 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우리 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이 됐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우리 금융지주는 주식 교환을 통해서 우리 벤처 파트너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식 교환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벤처 파트너스는 오는 8월 28일에 상장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멜로디 프로젝트 기대감에 신테카 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K-멜로디 프로젝트는 여러 기업과 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은 채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참여하는 기업은 신테카 바이오를 비롯해서 굿인텔리전스, 네타겟, 노보렉스, 파보스 아이바이오 등 28개 회사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제약 바이오와 유전자 치료제 분석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가려서 좀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까요? 제약 바이오주들 그간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19도 좀 재확산되면서 다시 또 조금 빛을 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도 살짝 쉬어갔고 물론 장 후반으로 갔을 때 다시 올라갔긴 했지만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워낙 급등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 수급이 조금씩 쉬어가면서 바이오 섹터로 조금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이라든지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 종목군들도 빨간불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치매라든지 당뇨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도 함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개별 종목군들의 상한가라든지 혹은 15%, 20%대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 네. 물론 어제 장 시간외에서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랑 당뇨 관련했을 때 수주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에 반짝했지만 좀
굉장히 갭이 많이 띄우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슈가 굉장히 컸던 만큼 오늘 장 후반, 그러니까 장 마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를 보고 그리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주가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섹터 내에서 관심이 크게 있는 쪽이 당뇨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대부분 당뇨 관련 종목군이에요. 관련했을 때 뭐 펩트론이라든지 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주가의 추이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그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별 종목에 보면 경고 딱지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바이오 섹터 내에서 당뇨라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이 당뇨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반도체 주와 또 2차 전지주가 장 초반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 수급들이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으로 몰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뇨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지금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주 연속 증가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까요? 샤페론의 주가가 지금 보니까 18%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샤페론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임상 3상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신규 접근해도 괜찮을지도 궁금해요. 저는 코로나 관련했을 때는 좀 신규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상 코로나 관련했을 때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조금 어떻게 네. 보면은 비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마스크를 한창 쓰고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진단키트 굉장히 잘 팔렸을 때도 그 다음에 엔데믹이 되면 이 기업 실적 어떻게 되는 건데 물음표가 계속 생기면서 사실상 뭐 휴마시스 같은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은 주가의 우하향세가 계속해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코로나 기간이 대부분 만료가 끝났고 네. 엔데믹으로 전환했다 보니까 치료제라든지 혹은 진단키트에 대해서 이전만큼의 관심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은 뭐 개별적으로 다른 루트를 뚫는 기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료제라기보다 뭐 백신 쪽에 대한 관심도 있긴 하지만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던 다른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샤페론이 가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경쟁사들이랑 뚜렷하게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 샤페론이 굉장히 급등세를 나왔던 게 임상 이상 쪽에서 긍정적인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기업이 3상으로 진행이 되는지 혹은 기술 이전을 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술 네. 이전을 하게 된다면 좀 매출단이라든지 계약금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이전에는 기술 이전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주가의 급등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오 섹터 내에서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최근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지면서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금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하나씩 따지게 되면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 더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임상 3상 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물론 임상으로 가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면 좋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임상 공부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서 결과 나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이내로 좀 결과가 나오다 네. 보니까 사실상 속도는 좀 빨라요. 하지만 임상 2상과 그리고 임상 3상 쪽으로 가면은 최소 통상적으로 물론 뭐 어떤 약을 개발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3상 쪽으로 가면은 수년은 걸립니다.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바이오가 꿈을 먹는 섹터,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지만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코로나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임상 쪽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얼만큼의 매출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면을 좀 고려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임상 3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해서 조금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라고 할까요? 인벤티지랩과 피포바이오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인벤티지랩의 경우에는 지금 5%대 강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피플바이오의 경우에는 4%대 강세 보이는데 역시나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10개 회사 정도가 이 알츠하이머 시장에 조금 도전 흔장을 내밀고 있고요. 시장이 좀 초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고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관련했을 때 치맥 관련 종목군들이 좀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우선 첫 번째로 당뇨 아까 말을 했다시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관련했을 때인데 치매 관련했을 때는 최근에 급등세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학회가 좀 열렸어요. 관련했을 때 이슈 모멘텀도 받고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 활성화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일라일리 쪽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 내에서 관심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베팅을 하기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섹터잖아요. 그렇기 따라서 사실상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추이 이런 것보다는 좀 길게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저는 뷰노라는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 뷰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바이오 정통적인 바이오 섹터는 아닙니다만 네. 의료 AI 쪽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 섹터 중 하나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뷰노도 알츠하이머 학회에 좀 참가하게 되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기도 했고요.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상 MRI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뷰노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치매라기보다는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의료 AI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개별 종목단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추세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쪽은 의료 AI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의 그러니까 영역에서 보면은 오히려 의료 AI 쪽에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AI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루닛과 네. 뷰노. 보통 루닛을 1등주라고 하고 뷰노를 2등주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흐름이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뷰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더 움직이는 모습을 나오고 있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점에 있다 보니까 상단 살짝 막히면서 약간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뷰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한번 감안을 해보면 뷰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 그러니까 해외 쪽에 대한 성장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매출에 대한 가속화가 나타난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기존 AI랑 다르게 점점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실상 의료 AI라든지 AI 쪽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쪽이 루닛과 뷰노.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루닛 대비했을 때 낮다 보니까 사실상 눌렸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좀 시각을 좀 확장하셔서 의료 AI까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좀 이 모멘텀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할까요? 신테카 바이오도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AI 신약 플랫폼 관련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인지 주가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0% 가득 채워서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을 연출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살펴봤을 때 증권가에서도 하반기에 이제 가시운 성과가 나오면서 고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많이 올랐지만 신규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 날 주가의 추이 그러니까 그 주가가 얼만큼 견고하게 나와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도 사실상 상한가에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 네.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좀 주가의 추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살짝씩 조금 무너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내일 주가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보시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점과 조금 연결지어서 보게 된다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는 쪽은 단기 모멘텀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이오 섹터 내에서 긍정적인 투심이 나오기 위해선 이슈가 연쇄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네. 이슈 같은 경우야 최근 들어서 계속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뭐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까? 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게 지금 2차 전지랑 바이오가 너무 강력해요. 네.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바이오 sek터 내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쪽은 개별 이슈가 있거나 혹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개별 이슈가 있는 쪽은 투자 심리라든지 최근 주가 시장의 변동성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2차 전지와 반도체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다 보니까 바이오 쪽까지 관심이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별 모멘텀이 있고 이걸 좀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신테카 바이오가 오른 이유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한몫을 했잖아요. K 멜로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에도 지금 신테카 바이오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8개 정도의 기업이 좀 참여를 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AI 신약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가시화된다라면 이 K 멜로디 프로젝트의 훈풍을 받게 될 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그 사진이 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같이 했을 때 아무래도 AI 신약 개발했을 그렇죠. 때 네, 계속적으로 프로젝트. 네. 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신약을 개발하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임상이라든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추격적으로 해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 성과가 가시화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기사들을 읽어보면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도 아직까지 뭐 약간 수요자층에서 바라고 있는 데이터랑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 갭을 어떻게 메우는지 여부. 그러니까 물론 청사진은 굉장히 좋아요. 청사진 자체는 굉장히 좋고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K바이오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좋지만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바이오 섹터 내의 모멘텀 정도라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전 사실 뷰노랑 네. 랩지노믹스라는 종목 중에 조금 네. 고민을 했는데 네.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왜 뷰노 대신 이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관련했을 때 이슈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이
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많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임원진들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기업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진단키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코로나 끝나면 무엇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지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것을 바탕으로 미국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클리어랩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공시가 미국 쪽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앞으로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클리어랩 인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나왔다 보니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1년 정도 질질 끌다가 최근에 공시가 나왔던 게 700억 원 출자를 하면서 미국 쪽에 클리어랩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다. 미국 클리어랩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장점이 FDA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네. 그만큼 미국 쪽으로 시장을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진단키트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쪽을 공략을 하면은 앞으로 시장의 그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했을 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대주주의 평단가와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는 살짝 낮다는 점을 네. 보게 되면 저는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은 지금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클리어랩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대감이 확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매각 희망자랑 가격적인 조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픽 종목으로는 랩지노믹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치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재건주와 관련해서 외교 세일즈의 성과 어떻게 나타날지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폴란드도 방문을 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 양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히면서 재건 협력 MOU들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이제 가셨잖아요. 사실 이 나토 정상회담에 갔다가 폴란드를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어요. 네. 폴란드하고는 저희가 세 가지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뭐 MOU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양해각서잖아요. 사실 네. 이걸 같이 해보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한국 폴란드 교통 인프라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했고요. 네. 세 번째로는 한국 폴란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걸 체결을 했어요. 세 건을 체결을 네, 이렇게 했네요.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재건 협력이 이제 제일 큰 게 되겠고 이 교통 인프라 개발 협력 같은 경우는 사실
폴란드 우리나라가 뭐가 강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고속철도가 있잖아요. 네. 그 고속도로를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교통 인프라에 관련된 것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폴란드 무역을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것들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이번에 체결했는데 네.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개발할 건지 또 국토를 어떻게 다시 이제 잘 만들 것인지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사실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별로 그렇지 가까운 나라가 아닙니다. 네. 교역 상대로서는 서로 간에 한 2위 정도 되는 국가이긴 한데 역사적으로는 영토 문제 때문에 서로 그렇게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불편한 사이일 것 같네요. 네, 불편한 사이인데 이번에 그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전격적으로 무기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폴란드 자체가 벨라루스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러시아의 침공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격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하고 폴란드는 아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자동차가 진출을 해서 이미 폴란드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네. 이미 80년대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그 MOU를 체결한 것은 폴란드가 이번에 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랑 아주 가까워졌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폴란드하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산이 네. 엄청나게 이제 강화돼가지고 그런 상태가 돼가면서 그러면 우리도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자. 네. 뭐 이런 MOU가 되겠죠. 그럼 이 재건 사업의 규모가 조금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어느 정도 규모로 좀 그, 합산이 되고 있나요? 예, 정부 간 사업은 뭐 200억 달러, 네. 민간 추진 사업은 320억 달러, 전체 520억 달러로 그러라는데요. 이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요? 추정치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추정치보다 더 나올 수도 덜 더 나올 나올 수도 수도 있는 있고 건가요?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직 폴란드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네. 우리가 2022년 2월 24일 날이 아마 그 전쟁 발발일 텐데 이게 한 3개월이면 끝날 거다. 뭐 한 달이면 끝날 거다. 근데 벌써 지금 초반에는 빨리 끝날 수 있을 지금 벌써 1년 거다라는 6개월이 전망이었는데. 흘렀어요. 1년 6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러시아나 지금 우크라이나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네. 명분이 없어서 끝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규모는 지금 재건 규모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커지겠죠.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한 520억 달러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서 이제 정부 간 사업이나 민간 추진 사업인데 과연 민간 추진 사업 규모가 저 정도까지 갈 것이냐라는 건 좀 의문사항이고요. 네. 또 정부 간 사업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하신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죠. 네, 만약에 방문하시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정부 간 사업이나 민간 추진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의 경우에 사실 우크라이나 측의 초청으로 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뭐 G8 국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 외교 안보적인 측면과 네. 경제적인 실리 측면에서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일단 전쟁을 규탄하고 평화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모든 전 세계 국가가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실 한반도 상황도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데가 대만이나 우리나라거든요. 네. 대만은 중국이 그 양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공격당했을 때도 전 세계 국가들이 특히 서방 국가들이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라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실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지원을 지금 현재 비전쟁 살상무기 같은 거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살상무기를 지원해달라 하는데 우리는 네. 절대 그렇게 못한다. 네. 우리는 평화적으로 그 인도적인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야당에서 무슨 전쟁 참여 아니냐, 선전포고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것보다는요, 저는 실리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네. 이라크 전쟁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되돌려 봐야겠죠. 예. 이라크 전쟁 이라크 재건 사업에 과연 어떤 나라들이 참가를 했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네. 제가 다음 순서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런 것까지 따지고 보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미국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도 부산에도 입항을 했었죠. 네. 그리고
사실 어제 발표한 거지만 한미일 정상회의가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습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 하면 많은 분들은 그렇죠. 의아할 네. 수도 있는데 이 캠프 데이비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미국에서는 네. 뭐 이스라엘 전쟁, 중동 전쟁 평화협정도 여기서 회담을 했고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에서 네. 이제 한미일 정상이 이렇게 세 나라 정상만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네, 그렇다고 지난번에 하더라고요. 뭐 네. G7 이런 회의 때도 3분 만났는데 뭐 네. 이러고 막 상당히 비난을 그러니까 했었는데 세 나라만 모여서 또 예. 의미 있는 장소에서 회담을 세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의미 네. 있는 장소에서 아주 회의를 한다. 근데 여기 뭐 의제가 무슨 아시아 태평양 현재 평화, 네. 뭐 가치, 뭐 연대, 그다음에 북핵 확장 문제. 근데 그보다 더 경제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2차 전지 어떻게 할 거냐. 네. 앞으로 반도체 공급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하죠. 이세 나라의 그 공급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협의를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요구할 건 요구해서 경제적으로 좀 받아오고 또 미국도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 상당한 걸 해주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나 반도체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8월 18일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네. 정상회의예요. 이거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회의입니다. 서로 협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아마 한국, 미국, 일본의 2차 전지나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또 모멘텀이 하나 던져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사실은 좀 기대해 봅니다. 아, 네,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는 외교 안보적인 측면과 또 경제 실리적인 측면 각각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 그리고 한미일 삼국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꼭 짚어보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사실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서 더욱더 급등락을 많이 반복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최근에도 살펴보면 주가가 또 뛰었다가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라크의 전후 복구 사업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 이 재건주와 관련해서 봤을 때 투자자들이 좀 유념해 볼 만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에는 현혹되지 말으셔야 되겠다. 네.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그 뉴스에는 사실은 좀 현혹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거의 대부분 다 MOU 수준이에요. 네. MOU는 우리가 같이 그냥 협력을 해보자라는 협의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렇죠. 계약서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재건 사업이라는 게 바이오 아까 앞서 코너에서도 바이오 네. 많이 얘기하셨는데 바이오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재건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이라는 게 이미 파괴된 걸 또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고 또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파괴돼서 새로 치운 걸 만들 때는요. 과거에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것도 다시 설계해서 네. 하기 때문에 완전 달라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제가 이라크 복구 사업을 왜 말씀드리냐면 네. 우리나라가 이라크의 아르빌에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있었는데 네. 거기가 쿠르드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정에서 참여를 했지만 사실 그 후에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에 경제 복구, 전후 복구에는 거의 저희가 참여해서 성과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성과가 없었을까요? 일단은 보셔야 될 게 네. 쿠르드 지역하고 이라크하고는 분쟁이 있죠. 당연히 쿠르드는 그래서 자치령입니다. 네. 쿠르드족이 이란과 이라크와 지금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네. 터키 3국에 같이 살고 있어요. 늘 독립을 하기 때문에 네. 튀르키예 네. 같은 경우에는 쿠르드족을 거의 테러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서 공격을 해도 네. 서로 상대 나라가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라크 재건 사업을 가만히 보시면 네. 그 SK인가에서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도 이라크 정부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네. 실패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한화가 한번 완전 건설 사업에 들어갔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다시 이제 협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실익을 본 게 없는데 전쟁과 같은 경우에서 재건 사업에는요 일단 어느 나라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해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제가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가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우리를 그동안 많이 도와줬어. 그걸 봐야죠. 그 당연하게 들어가야 이게 되겠죠. 적인지 악인지 그렇죠. 판단해야 되거든요.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나라가 돈을 내주는 거지? 누가 돈을 내는 거지? 그러면 결정권자가 누구겠습니까? 결국
그 우크라이나 정부겠죠. 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돈을 누가 대주냐에 따라서 그 우선권이 정해지겠죠. 근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쟁에 거기에 뭐 물자도 안 보내고 참여도 안 하고 지지도 안 해준다면 만약 전쟁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과연 재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허가를 해줄까요? 그러지 만약에 않을 것 우리나라가 같아요. 폴란드 기업하고 네. 협력을 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 기업은 배제시켜라. 일단 협력 꼭 해야 되냐고 예, 말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재건 사업 비용을 누가 대주느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은 전쟁 비용을 뭐 4년간 7조를 더 대준다 뭐 이런 지금 뉴스가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건 확실한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그 돈도 지원해줬으니까 네. 미국 기업들이 들어간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전쟁이란 게 진영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라크 전쟁도 우리가 이미 봤어요. 네. 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 근데 사실 MOU도 지난 5월 달에 원희룡 장관이 가서 이미 여러 가지 맺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도 우크라이나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MOU가 했다고 당장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MOU가 강제성이 있는 이런 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MOU 맺었다가 그냥 그만하시죠. 그럼 끝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하고 있다는데 지금 기업이나 주변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니 뭐 재건 협의회니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결국은 재건 포럼을 만들고 한들 그거는 결국 정부간에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 기업이 이런 것들을 잘하시니까 참여해 네.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권유도 좀 해드립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게 나올 때는요 반드시 코트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여기 방송 오늘 처음 여기 오잖아요. 그래서 네.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것은 4월 달에 코트라에서 출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우크라이나의 상황,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또 한 가지 얻어야 될 게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척 발언은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1위가 중국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체 수입량의 15%가 중국에서 와요. 그러니까 중국도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떻게 가겠어요? 중국에서 절대 수입 안 하겠죠. 낙동강 오래할 되겠죠. 네,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발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애매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네. 뭐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격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중립적 발언을 하는 게 다 네.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 자체는 사실 크잖아요, 평론가님. 그렇죠. 그런 만큼 기대감도 굉장히 클 텐데 실제적으로 가시화가 된다면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전쟁에 들어가면 네. 뭐 중장비, 건설 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우리나라 제일 많이 수입한 게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네. 분야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인프라나 스마트 시티 건설 사업 분야에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잖아요. 통신하면 또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아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군들 중에서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건설주도 가장 많이 빛을 볼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또 건설주는 악재들이 또 있죠. 최근에 뭐 부실 시공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순살자이도 네. 있고 뭐 흐르지오 이런 네. 오명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주택 경기도 부진하면서 건설주에는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 짜가면 좋을지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죠. 어떤 좀 인사이트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주는 무조건 지금은 좀 쉬었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쉬었다가요? 왜냐하면 네. 건설 회사들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건설 회사들은 대우각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실이 우리 국내에서 일어날 경우 우리가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회사 부르겠습니까?
부르지 않죠. 네. 부실 많은 회사들은 당연히 안 부르겠죠. 그래서 대우 각성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건설주들은 지금 지난번에도 그 오세훈 시장도 뭐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비 오는 날 막 콘크리트 타서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부실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건설 경기 안 좋고 주택 경기도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주들은 지금 여름 휴가들 가시잖아요. 건설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휴가를 가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오늘 한지호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으로 연결될 부분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핵심입니다. 바이오주는 대형주 공략과 개별 이슈 플레이를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랩티노믹스는 미국 시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재건주의 경우에는 이라크의 재건 선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에서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